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교육은 인사 메뉴 안에서 저희가 급여 대장이나 급여 등록, 급여 명세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하시는 단체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원천 징수부 확인하는 거나 중도퇴사자 관련해서도 뭔가 단체에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단체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메뉴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메뉴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원천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100%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좀 많은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교육은 인사 급여 담당자라면 이제 매년 2월 달에, 1월 달에 연말 정산을 준비하시면서 급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총액을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연중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외부에 맡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것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서 잘 처리했는지도 한 번쯤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그 메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고요. 예, 이 메뉴는 인사의 급여 관리 연말정산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는 것은 소득세법의 시행규칙 25 서식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 비과세소득, 공제금액,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한눈에 정리해 이게 뭐가 반영이 안 되고 뭔가 이거를 좀 분리해서 넣고 싶고 이렇게 해서 요청하셔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 드릴 수 없는 공식적인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보통 이 서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근로자의 총 급여액 등을 확인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요. 직원별로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급여 대장만 가지고 직원의 총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1, 2, 3, 4, 5, 6 다 이걸 다운받아서 개별 합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한눈에 해당 홍길동 직원에 대해서만 쫙 모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직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급여 상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식대나 출산 보육 수당,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단체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서식을, 그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이런 항목들이 쭉 구분돼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메뉴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먼저 상단에 검색 기능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몇 년도 내역을 볼 것인지 귀속 연도를 선택하셔서 올해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 우리 단체가 몇 년 동안 계속 급여 대장을 사용해 뒀다면 이전 연도 것도 귀속 연도를 변경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도 퇴사자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계속 근무자인지 중도 퇴사자인지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디폴트 값, 처음 들어오는 값이 계속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값을, 구분 값을 중도 퇴사자로 변경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고자 하는 이제 사원이 많으시면, 그러니까 10명 내외인 경우에는 굳이 검색하지 않으셔도 왼쪽에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바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지만, 사원이 많다
그러면 이름을 검색하시고 네, 좌측 리스트에서 사원명을 선택하시면 그분에 대한 사항이 오른쪽에 상세 내역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원에 대해서 이제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급여 지급 내역, 비과세 내역, 그리고 징수했던 내역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해당되는 사원번호를 딱 띄워 놓으면 크게 오른쪽에 세 단락으로 좀 구분이 돼서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로소득 지급 명세라고 하면 우리 단체가 이 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게 됐을 때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뭐 체력 단련비, 직급 수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시더라도 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에 해당하는 급여란에는 딱 그 항목들 다 합산을 해서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귀속월과 지급월, 몇 월 귀속분에 대해서 몇 월 지급이 되었는지까지 네, 반영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지급한 급여액과 상여액에 대해서도 각각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확인하실 건 혹시나 누락된 월이 있는지 우리 단체에 매달 지급했다고 내가 대장을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한 줄이 비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급여 대장 등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중복되게 나와 있으신 경우에도 네, 그런 월을 찾아서 왜 이번 달 5월 달은 급여가 2배로 나오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맞아야 결과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나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하실 때 금액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이게 어떤 걸 불러와서 표시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확인하셨으면 그 밑에 탭으로 비과세 소득 관련해서만 집계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비과세 소득은 지급 명세서에 표시가 되는 출산보육수당과 식대를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 명세서에서 표시가 되지 않는 일찍료, 자가운전 보조금 등 이런 항목들을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단체에서 과세로 저희가 이제 공제 지급 항목 설정하실 때 보면 과세, 비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이 비과세가 아닌 그냥 일반 과세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단체가 식대를 지급했더라도 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식대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좀 복지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30만 원 식대를 준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비과세는 2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20만 원까지만 표시가 되고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에 포함이 돼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실 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앱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종 보험료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설명드린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지급 원천 징수액 이 모든 데이터들은 급여 대장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로 되어 있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하고 과세 금액, 그러니까 총 지급액을 비교하실 때 급여 대장의 지급 합계액과 원천 징수부에 나와 있는 급여액을 비교하시면 그 차액 부분이 비과세로 빠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상여 대장을 별도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원천 징수부 상의 상여액으로 별도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몇 월에 상여를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담당자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보실 때 이게 그 해당 월에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까지 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비과세 소득은 식대, 차량 유지비, 출산 보육수당 이런 항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게 혹시나 우리 단체는 비과세라고 담당자는 생각하고 줬는데 여기가 표시 안 되면 과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로서 내가 자녀 6세 이하 자녀가 있다 그래서 비과세로 했는데 왜 과세로 반영이 됐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시면 뭐 가족사항으로 자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6세가 넘어서 7세가 된 해부터는 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부터는 과세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일단 12개월 급여 등록을 다 했다면 누락된 월이 없는지 네, 확인을 하시고 중복된 월이 없는지 그리고 상여금 등이 있을 때 그 금액이 포함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뭐 식대, 차량 유지비 등 비과세 부분이 정확히 되었는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정상적으로 뭐 상여가 많으면 특정 월에는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총 지급액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원천 징수부를 급여 대장 작성하신 단체들은 그동안 혹시나 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내가 등록한 급여 대장이 반영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사원이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만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중에 퇴사자가 발생했고 혹시나 이제 원천세 담당자, 우리 단체가 특히 저희 나눔쌤을 통해서 홈택스 신고까지 다 마무리를 한다 하시면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나중에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연말정산 하시면 지급명세서 제출 이런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총액 신고 부분이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천세 매월 신고한 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신 거하고 오차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을 주거든요. 오차가 발생했어. 소명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하신 분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이제 이 중도퇴사자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그리고 납부한 세금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1년이 되기 전 연중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 그 시점에 맞춰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신고도 해주고 퇴사자에게 더 징수할 것이 있으면 징수하고 환급을 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환급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인사 메뉴 안에 급여관리 안에 연말정산이라는 메뉴 안에 같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여러 개 해야 돼요. 예. 어떤 사항이 있냐면 저희가 기능 중에 인사발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계속 근로자들이 쭉 다 있는데 누가 퇴사자인지 알려면 퇴사일이란 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되려면 인사발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퇴사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사항, 이 사원이 매년 가족사항 관련해서 뭐 자녀, 배우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싶다면 가족사항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급여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네. 급여는 엑셀로 관리하면서 여기서 중도퇴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특히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초반에 등록할 때 이 메뉴를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쓸 생각이 없어서 임시로 넣어두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앞자리는 맞는데 뒷자리는 그냥 일련 번호 임의로 넣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하셔서 정확성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사일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이제 입사일이 없어도 급여 대장에 급여를 등록하는 작업들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단체는 입사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퇴사 발령을 처리하려면 입사일이 있는 사람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입사일은 이 사원 정보라는 메뉴에서 수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입사일이 꼭 있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나면 이제 퇴사 발령 처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퇴사 발령은 인사 발령이라는 탭 메뉴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록색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발령 구분에서 퇴사를 선택하시고 퇴사하는 날짜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퇴사 발령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퇴사일이 등록이 되면 급여 대장 등록하시는 급여 입력하는 곳에서도 2월, 보통 이제 8월까지 근무하신다고 해도 9월에 공제나 뭔가 이렇게 지급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등록하는 곳에서는 9월 달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퇴사 발령 처리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사원 연동되었던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눔셈을 같이 담당자로서 쓰시던 분이 퇴사하신 경우에 이걸 퇴사 발령을 내가 미리 등록을 해놔야지 하고 등록하시면 그분 연동 기능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담당자 분이 퇴사하셨다면 이 일자 등록은 좀 추후에 실제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사 발령 처리를 통해 퇴사일을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사항을 등록해 주세요. 1인 가구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 굳이 등록해서 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 뭐 10월 이럴 때 퇴사하시면 이제 사원 관련해서 공제, 가족 공제까지 들어가야 환급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넣으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3, 4월에 퇴사를 했다. 뭐 5월 정도까지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가족사항이 없어도 기본 공제로 다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사원 가족과 관련해서도 등록을 해놓고 공제를 반영하고 싶다, 반영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족사항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족사항 등록 메뉴는 사원 정보 옆에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추가 버튼 누르시고 가족관계, 연말정산 관련해서 대상자인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확인하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급여 대장을 통해서 등록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급여 대장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는 서식을 통해서 이분이 그동안 1월부터 뭐 8월까지 근무했던 그 급여 대장 그리고 상여 내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 그래서 총액이 얼마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탭 메뉴 하위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퇴사 발령일을 처리하신 사원들만 리스트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메뉴에 홍길동을 처리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원이 안 뜬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퇴사 발령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퇴사 발령 처리를 하시고
해당 메뉴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그분에 관련된 상세 내역을 반영하시고 내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역을 보시면 먼저 사원 정보 부분에서 그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 명세 부분에 보시면 근무기간, 급여액, 비과세, 각종 보험료 금액, 뭐 아니면 기납부된 소득세 금액 이런 부분들이 총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대략 짐작하는 그 금액 정도로 얘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사항 관련해서 인적공제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부분을 봤는데 몇 월 달 뭔가 금액이 좀 작은데 하고 다시 대장이나 원천 징수부를 봤더니 상여가 다 누락됐다. 그래서 상여를 추가해 등록을 하시고 나면 아니면 가족사항에 대해서 누구를 더 추가해야 돼. 그래서 인적공제를 해당되는 메뉴를 보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하신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다시 불러오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한번 접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뭔가 그 앞단에서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메뉴의 오른쪽 버튼들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수정된 사항을 다시 불러와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그 페이지 밑에 이제 정산 명세 중 급여 내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 세액 계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도 퇴사자가 총액 3천을 받았는데 2천만 원 공제가 됐고 1천만 원에서 각종 세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세액이 얼마가 된다. 근데 기납부 세액이 얼마가 됐으니 더 징수를 해야 된다. 더 환급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얼마였고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이나 이런 표를 그대로 그냥 시스템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구나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앞서서 등록했던 인적공제나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식의 금액들이 자동으로 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기본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씩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는 경로 우대는 100만 원, 장애 공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본인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럼 4명이 1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제가 됐는지까지 보고 나면 그 밑에 세액 계산이라는 표로 그걸 다시 정산해서 요약해줘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에서 그 위에 공제 금액들을 다 차감해서 금액을 표시하고요. 그 옆으로 그래서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며 자녀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 세율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동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당자분이 뭔가 더 눌러보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앞단에서 다 등록을 해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자동으로 가져와서 얘가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제가 있고 건강보험료랑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표준세액 공제랑 보시면 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서로 이 항목이 나오면 이 항목이 공란이고요. 이 건강보험료의 이 요양료, 요 금액이 표시가 되면 표준세 공제가 공란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더 공제 유리한 것들을 계산해서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건강보험료가 얼마다 상단에 표시도 됐고 실제 지급된 공제한 내역들도 있는데 이게 왜 표시가 안 되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그걸 비교해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보다 표준세 공제 13만 원 하는 게 유리해. 그러면 그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다 공제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12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동안 40만 원 정도 기납부 세액을 납부를 했었다. 그러면 차감으로 28만 원, 30만 원 정도를 이제 그분 퇴사하실 때 환급을 해서 돌려주셔야 되는 시스템이 되고요. 결정세액이 50만 원 나왔는데 기납부가 4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퇴사하시기 전에 10만 원을 더 징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한테 징수하지 못하면 연락해서 그걸 다시 달라, 그만큼이 더 됐다, 뭐 이렇게 계속 연락해서 받으시거나 그분이 안 돌려주시면 결국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표시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이 원천세에서 이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사실 퇴사하시는 월에 공단에 전화하셔서 이분이 올해 납부한 것과 이것들 정산해서 다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이걸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수정과 계산을 하실 수 있을 때 사원 등록이나 급여 등록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메뉴들의 사원 등록 메뉴나 급여 등록 메뉴에서 수정하시고 재계산 기능을 통해서 다시 불러서 그 내역들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장 처리하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뭔가 데이터를 불러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시켰고 저장만 하고 이 마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서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거를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건 아니야. 그런 상태라면 그냥 저장만 계속 시켜 놓으시고 뭔가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재계산을 시키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 더 이상 수정할 건 없고 이 데이터로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에 하단의 버튼 중에 마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 후에는 꼭 마감을 해서 해당되는 내역이 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의하실 때 또 분명히 여기서 등록을 했는데 원천세 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마감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감 처리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세무의 원천세 신고서 상에 중도퇴사자란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저기에 몇 명이 퇴사하고 총 지급액이 얼마이며 결국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이 얼마가 됐는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식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원천세 신고서를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인사 발령,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가족사항이나 마감 처리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마무리 하시고 나서 신고까지 하시면 중도퇴사자와 관련해서 처리는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